지난번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갔을 때 안치영 씨를 좀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산악기술위원회 후배들과 한국산악회 대구지부 후배들이 이제 같이 함께했던 자리에서 등반 계획이 있냐고 한번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항상 갈 산이 있고 등반 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가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혹시 짐작들 가시나요? 맞았습니다. 돈하고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돈이 없는 거는 그 산을 가는 사람이면은 어쩌면 영원한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번다고 마음 먹으면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산을 갔다 올 수 있는 만큼은. 근데 사람이 없는 거는 이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 듣는데 참 답답했어요. 아마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가 하는 이런 전문 등반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유입이 안 됐는데 아마 그런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한국산악회에서는 산악기술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카자흐스탄에 여름 알파인 등반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그리고 서울 한국산악회원 23명이 참가했던 이 캠프의 목적은 알파인 등반에 대한 활성화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처음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카조리 피크 원정을 갔었는데 그때 평균 나이가 55살이었어요. 제가 60이었고 제 밑에 같이 갔던 대원 3명이 55살, 53살 그럴 때였어요. 그 카조리 피크가 촐라치 북벽을 마주보고 있는 봉우리인데 스타트서부터 정상까지가 거의 한 90도 되는 그런 1000m짜리 벽이었어요. 근데 그 벽을 저희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 처음 생각을 했던 게 이 알파인 이런 벽을 50살이 넘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계 초동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진짜 참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알파인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암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이 원인이 뭐고 그럼 이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고심을 해서 이루어졌던 어쩌면 실험적인 원정이었어요. 알피니즘의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체가 아니라 쇠퇴 또는 고사. 한국에서 과연 알피니즘이라는 게 맞는 등반 행위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알피니즘의 침체는 왜 왔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 보편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스포츠 클라이밍의 인구의 증가와 또 편의성의 추구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어요. 올해 와서 이제 세계 산악여행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 산악회를 방문했던 세계 이제 산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도 이런 스포츠 클라이밍 쪽으로는 젊은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런 알파인 등반 쪽으로는 많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알파인 등반은 이제 모험 등반이라고 흔히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이제 모험 등반일까라는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이게 아마 문명의 발달이 주는 편의성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산에 갈 시간보다는 이런 스포츠 클라이밍 쪽으로 들어가서
좀 헬스클럽 다니듯이 그렇게 다닌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이 스포츠 클라이밍의 활성화가 그 클라이밍의 대중화를 일으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문 등반 쪽으로 젊은 사람이 유입이 안 된다고 했던 그 30년 동안 스포츠 클라이밍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 관련 산업은 지금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있는데 우리들 주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과연 스포츠 클라이밍의 그 증가, 인구의 증가가 알파인 등반의 침체냐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등산 허가제가 주는 후유증이 아닐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알피니즘 또는 알파인 등반이라는 거는 자연과 함께하는 등반 행위예요. 자연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과 교감하고 사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파인 등반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그 등산 허가제 내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춥다고 그러면은 등반 허가가 안 나니까. 우리나라는 2000m 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산악 강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뛰어난 등반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그런 등반들이 옛날에 가능했을까? 1980년도에 그 마산의 이태식 선배님은 토항성 폭포와 좌우벽을 이어서 등반하려는 연장 등반을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박흥수 씨라고 제 전 한국산악회 우리 산악기술회 이사이자 저랑 이제 대한산악회 동기예요. 그리고 우이스포츠 사장님 남편 하심을 할 거예요. 그 친구는 83년도에 벌써 3일 동안 식수와 식량을 지고 땅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봉의 27개 루트를 이어서 연장 등반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높이가 낮다 보니까 길이를 늘려서 낮은 높이를 보완하려고 했던 그런 등반이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등반들이 가능할까요? 생각조차도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허가제라는 이 제도 하에서는 그런 등반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고 뭐 야간에 등반하면 안 된다 하니까 못해야 되고 허가가 안 나오고 우리가 행동을 안 하면 사고가 안 생겨요. 그러면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등반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과 교감이 없는 등반은 올라가는 기술만을 치우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자연에 대한 매력을 잃고 오히려 스포츠 클라이밍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리게 하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여기서 원인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알파인 등반 캠프에 그 알파인 등반 인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알피니즘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알피니즘에 대해서 그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게 한 2년 전인데, 대구집에 이제 한 후배가 대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등반을 좋아하고, 시간만 되면 인수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랑 등반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알피니즘은 오징어 게임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다기보다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등반하면서 가졌던 중압감, 그게 지금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형들한테 하얀 산을 배웠고 하얀 산을 들었고 뭐 그때는 알피니즘이 뭔지도 몰랐을 때에 이런 등반에 대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들으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 죽는 얘기였으니까. 산에 이거 하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징어 게임 아니냐. 끊임없이 한계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중압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피니즘은 이런 무서운 게 아니고 스포츠 클라이밍을 여러분이 접하는 것처럼 굉장히 즐겁고 접근하기 쉽고 단계를 알고 나가면 결코 위험하지 않는 그런 산악 활동이라는 거를 저는 좀 체험하게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알파인 등반을 모르는 사람이 알파인 등반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급자 이상의 전문가 집단은 여기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알파인 등반을 시작하겠다고 온 분들, 우리가 보통 처음에 느꼈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그 알파인 등반의 첫걸음을 이런 4,000m대에서 등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걸 가지고 알파인 등반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고상 등반. 이전에 등반하신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그런 등반으로 가기 전에 준비를 하자는 거죠. 암벽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강사나 선배들이 그럴까요? 단계적으로 가자, 단계적으로. 알파인 등반도 그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자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우리가 고산 등반 활동을 하기 전에 나를 단련하고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그곳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선정을 했을까요? 알프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접근성이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날 저녁이면 우리가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 있어요. 알마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나 택시를 불러서 한 40분 가면은 침블락 리조트가 나오고, 거기서 곤돌라를 타든 아니면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차를 보내줘요. 그거 타고 들어가면은 그날 바로 베이스에 들어가고, 오후에 그냥 비행기 시간만 맞으면 오후에 몸을 풀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이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15일 동안 거기에 있는데 알마티 시내 관광비까지 합쳐서 16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비행기표를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23명의 사람이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관계로 계속 티켓팅이 미뤄지다 보니까 78만 원에서 시작한 비행기 값이 저희가 티켓팅할 때에는 120만 원까지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컸었고, 나머지 비용은 4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저렴한 비용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탄험적인 요소가 아직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반이라는 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 쪽은 이미 우리가 가서 등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관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알려져 있어 갖고 특별하게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는 반면에 물론 카자흐스탄도 수없이 많은 이제 거기 가이드들이 여기서 등반을 했던 데고 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에는 다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는 정보가 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가, 그래서 탐험적인 요소도 있지 않냐 해서 이제 여기를 카자흐스탄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등반했던 그 지역들 그냥 그림만 보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암벽 등반했던데요. 높이가 3,850인데 저 뒷 봉우리가 3,850이고 앞에 봉우리는 3,200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하강해갖고 저 뒤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 앞봉우리에서 이제 등반만 했던 8피치짜리 9개 루트가 나와 있고 얼마든지 가서 개척은 가능한 곳이에요. 하강암지대라서 낙석은 그렇게 없고, 다만 이제 돌은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낙석이나 이런 건 없는 그런 곳이고, 이제 이게 참 러시아 말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옥티브로낙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멀티피치에 등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 가서는 반드시 더블로프를 써야 돼요.
둘이서 로프 한 놈 갖고 가다가 탈출하려고 그러면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등반 환경 조건이 많이 틀린 그런 곳들이, 한국을 벗어나면 어디서나 로프 한 놈 갖고 둘이서 가다가 탈출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실정이에요. 이 옥티브록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빅락, 큰 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8피치 정상에서 하강하는 이제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콘소몰 피크라 그래갖고 침블락에서 너스낙 계곡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있는 그 봉우리예요. 그래서 그 저희 산악기술연의 이제 막내 대현이가 그 팀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저게 사실은 그 콘소몰 피크 리지로 올라서는 빙하지대예요. 빙하. 아마 그 알파인 등급으로는 그 AD 또는 D1 정도 나오는 등급이라 충분히 그냥 우리들이 가서 초중급자들이 가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7월에 저 빙하는 올라갈 수가 없는 빙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 빙하지대로 못 가고 이제 요렇게 돌비알 지형을 넘어서 저 벽을 올라가 가지고 리지로 올라서 이제 정상을 갔던 그 등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육스 빙하라고, 우리가 갔던 데가 알라타우산 투육스 밸리에 있는 그 상군이었는데, 이게 이제 투육스 빙하지대예요. 물론 다 이렇게 오렌지되고 돌비알지되고 하지만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빙하가 흘러내려오고 있고, 이제 요 빙하를 보고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알파인 등반, 그러니까 빙하지대로 올라가기 위한 등반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가이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굽고 말렸던, 그리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투육스 빙하 옆에 모래지대에 이제 텐트를 치고, 전진 캠프죠. 베이스 캠프는 따로 있었고 했던 여기가 3,500m 지대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말라 조주나야. 이거는 제가 영어로 쓸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로 나와 있어갖고 제가 자판을 두들길지 몰라갖고 그냥 했는데, 저거를 올라서기 위해서 저 능선으로 가가지고 저 이제 만년설이 시작되는 곳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제 눈이 무릎까지 쌓였던 눈이 더 깨져 들어가고 피켈이 먹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상은 못 가고 오후 2시에 돌아서서 하강하고 하산했던, 오후 2시까지 자기들하고 연락을 해서 안 내려오면은 구조대 보내겠다고 엄포를 나갔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봉우리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과정에 좌우 빙하지대에서 떨어지는 낙석 소리예요. 저 빙하를 올라가려고 갔는데 저런 지경이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했던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국하기 25일 전 7월 1일 날 현지 가이드로 받았던 사진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게 오르제 키제라는 봉우리인데, 투수역 빌리에서 가장 높았던 봉우리예요. 4,410m고 그 옆에가 파리티잔 봉우리 4,390. 저희가 이제 저 꼬라로를 보고 등반을 목표를 삼고 사실은 나갔다가 저기를 못 가고 아까 봤던 투육스 빙하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빙하지대와 말라초노야 봉우리까지 이제 등반하고, 여기는 이제 리지로 올라서기 위해서 리지로 올라서서 저기를 가면은 갈 수는 있는데, 저 리지가 꼭 보면 천하대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육안으로 봤을 때 천하대 능선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중간에 잘못하면은 이제 루트를 잊어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갔던 팀원들 중에 저기를 등반하기가 좀 안 되는 분들이 한 2-3명 있어갖고 저기까지의 등반은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왔던. 여기 이제 여기는 그냥 우리가 개척하려고 사실은 들어갔던 봉우리예요. 저기에 크랙 라인들이 있어갖고 그냥 하튼 안 치고 그냥 캔만 갖고 등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여기서 보는 거와는 달리게 약간 경사가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락클라밍으로서 이렇게 거의 한 1000m 이상 가까이 가파르게 어프로치 해갖고 저기다 길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랬던 이제 봉우리인데, 그 봉우리를 배경으로 이제 삼아서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알마티까지 항공료가 110만 원, 알마티 공항에서 캠프까지 교통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트윅스 캠프 사용료가 64,000원. 이게 하루에 6,000원 꼴이었어요. 저는 15일 동안 있었으니까 9만 원이었고, 보통 이게 이제 9일, 10일차까지 있었던 그 사람이었고, 8박 9일간 식량 및 간식비가 30만 원. 그리고 알마티 시내 관광비 및 식대.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10명이 가서 뭔가를 먹으면 한 15만 원 정도 나와요. 여기서 한 4, 50만 원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육류는 굉장히 그 비용이 저렴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 등반 캠프의 이제 제한점과 이 캠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알파인 등반이라고 하면 이제 눈과 얼음과 바위가 섞여 있어야 사실은 그 등반이 되는데, 7월, 8월에 북반구에서는 이제 그런 등반이 안 되지 않을까. 7, 8월에는 물론 키르기스탄 쪽으로 들어가면 5,800m대, 5,000m대 등반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했던 사람이 초중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등반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오히려 가서 질려가지고 안 하지 않겠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위안을 삼았던 거는 4,400m라는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등반하려면 하루 정도는 비박을 해야 돼요. 그럼 비박을 하면서 그 등반을 마쳤을 때 그 한국에서는 물론 그보다 더 강한 등반을 할 수도 있겠지만 4,000m대에서의 비박과 4,000m대에서의 등반, 그리고 트레킹, 거기서 오는 고소, 문제, 내 신체 변화, 이런 거를 접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는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기반을 해서 본인들이 좀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산악기술연에서 6명의 대원 그 위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 갖고 자기 시간을 거의 뭐 한 반년 가까이 버려가면서 이제 여기에 집중해 줬었는데, 그 사실은 우리는 좀 만족을 많이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한국 산악회 회원들만 가다 보니까 연령대가 생각보다 높았고, 또 그 알파인 등반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부분도 조금은 그 고려됐던 부분들이고, 내년에는 아마 저희도 이제 그 뭐 가능하다면 대학산악부나 젊은 층에서 같이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그 시간과 방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8월에 저희가 그 여기에 알파인 등반의 최적기는 9월이에요. 그리고 2월에 다시 가겠다 그랬더니 2월에는 그 거기가 영하 한 20도 정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그 눈도 많고 그런 데서 그 과연 등반을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니까 9월에 오라 그러는데, 뭐 9월은 한국이 가장 바쁜 달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뭐 그 8월 달에 또 8월 초에 들어가서 10일 정도를 지금은 잠정적으로 날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응답을 듣겠습니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언제요? 이번에요? 이번에 이제 그 다양했어요. 33살서부터 50대 후반 분들까지. 그리고 등반도 다양하게 했어요. 이렇게 피크나 리찌나 이런 그 등반 쪽으로만 가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이 투육수 지역의 모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트레킹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했습니다.
등반의 지향점이 같다 그러면은 산악회라는 거는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제 소신입니다. 예. 그 인터넷 산악회 이제 온라인 동호회라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몇 번 등반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등산화가제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던 분들인데 궁극적으로 산을 대하는 결이 좀 틀려요, 우리랑.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결이 다르다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파인 등반 쪽에 알피니즘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분들,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선별을 저희가 뭐 신청했는데 뭐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다녀와서 여기에 우리가 그때 23명이 갔지만은 23명이 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좋다고 만족을 하지만 그 만족을 느끼는 방향이나 강도는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해보지 못했던 경험, 알파인 등반, 뭐 알피니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가 됐었고, 이런 등반이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낮에는 한 29도, 밤에는 10도 정도니까 시원하잖아요. 한국이 뭐 지옥같이 뜨거웠다 그러던데 그때 거기서 한 열흘 있다 오니까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았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만족은 하시되 그 만족의 어떤 뭐 그런 느낌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발달된 문명이 주는 편리함을 거부할 사람 없는 것이고, 여기에 가면은 19살, 20살 먹은 고려인 3세가 있어요. 3세들이 굉장히 등반을 열심히 하는데 가이드예요. 등산 강사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밥 먹다가 왜 산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80년대, 70년대 우리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할 게 없대요. 이거밖에. 근데 아마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발전되고 할 게 많으면 또 모르죠. 그런데 알파인 등반이든 스포츠 클라이밍이든 본인이 처음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재미를 느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클라이밍과 자연 등반과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스포츠 클라이밍은 많이 소개되어 있고 유인책이 많지만 알파인 등반은 굉장히 폐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산악회 자체 내 어떤 문화라든가 위계 질서라든가. 지금은 젊은 친구들하고 저도 이제 등반을 같이 하는데, 위계 질서라는 거는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위계 질서는 선후배 간에 정의되고 동기 간에 우애가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건 꼰대 문화예요.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뭐 요즘은 뭐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선에서 딱 되면은 다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선배를 존중할 줄 알고 후배를 챙길 줄 알고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알파인 등반으로 올 수 있도록 과연 기존에서 산악단체나 산악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해주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분, 예. 그 동네가
문제가 좀 위도가 높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뭐 네팔이나 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네. 제가 이제 그 레닌봉을 두 번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은 네. 거기 그쪽에서 그 등산 가이드로 생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시즌에는 네팔 가이드들이 7, 8월달에 몬순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니까 그쪽에 이제 피천대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카자흐스탄의 이 4,000대 산에도 이 가이드로 해서 자기 생계가 가능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까 얘기에? 아닌 것 같아요. 가이드가 우리가 들어갔던 데가 이제 트육스 그 침블락 그 리조트 중에 거기가 이제 스키장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모든 리조트들이 스키어들을 위한 리조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안 하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알파인 스쿨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뭐 근처 동구권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 사람이 바뀌는데 거기서 이제 등산 교육과 가이드를 하는 친구인데 뭐 가이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 계속 자료를 보내주겠던 사람들도 가이드인데 그 뭐 알프스의 산악 가이드처럼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활성화는 안 돼 있어도 아마 가이드 신청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실태는 저희가 모르고 제가 만났던 사람 한 두세 명이니까 뭐 마지막으로 보험은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여행자 보험은 각자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산악보험보다는 물론 이제 그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라 그랬고요. 저희가 그걸 단체로 그 들어주기에는 뭐 비용과 시간적으로 되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3명이 7월 25일서부터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왔었고 8월 5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또 순차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나왔던 시기가 8월 10일인데 그때 마지막 4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캠프가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었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느 날 몇 명 들어가고 어느 날 몇 명 들어가고 자기네들 인원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계획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날짜는 우리가 픽스시켜주고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주고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에는 이제 뭐 저희처럼 캠프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 롯지에서 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롯지에서 자는 게 사실은 캠프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그 불쾌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냥 전부 다 텐트 생활하는 걸로 그리고 그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1박 2일 전진 캠프 치고 거기서 등반 활동하고 또 캠프에 와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등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구조대 얘기하셨는데 네, 네. 저 지역에는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구조대가 있다는 그 사람들이 그 구조대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어떤 사설 민간 구조대라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텐트 쳤던 그 부근에 그 컨테이너 집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5명 정도가 잘 수 있는 침대와 그다음에 식량 그리고 조리기구 물 이게 다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구조대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르티잔을 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구가 새벽 2시까지도 계속 이제 카톡이 온 게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최종적으로 말라조네아를 간다 그랬더니 오후 2시까지 자기네들하고 2번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구조대가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아마 그 빅토르라는 친구인데 19살 먹은 그분이 이제 그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그래서 한국 산악회 입회하겠다고 이제 농담 삼아서 그랬던 친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 동질성 때문에 좀 저희들을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줄 텐데 계속 무전을 켜놓고 이제 우리하고 연락을 했던 그렇게 좀 8월, 7월에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등반을 하러 왔는데 사실은 이제 못하고 가니까.
등반 하시던 분들은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업계 후원받고 당연히 예.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출제작품이나 이런 거 그냥 알파인 등반 그 방향성이나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성이나 그 알파인 업계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일도 사람 마라톤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한국의 그 산악계에서 그렇게 막 주도적인 입지도 못되고 사실 한국 산악회에서 이제 그 산악기술위원회를 맡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뭐 저희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알파인 등반이라는 게 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거는 뭐 등반 활동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그 세계하고도 또 정신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이라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이고 좀 젊은 친구들이 나서서 이거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후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카조리 갈 때에도 그 후원을 절대 받지를 않았었어요. 뭐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3천 원 이제 한국 산악회에서 지원해줬고 나머지 3천 원 저희 4명이서 이제 만들어 갔는데 뭐 아름아름 같은 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고 2018년도에 그루자이말 사건 이후에 그리고 아까 박정용 씨가 이제 골룸피크 정찰 들어가려고 나왔던 날 우리가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만났었는데 그 이전까지 이런 벽등반 쪽으로 이제 원정대가 꾸려진 게 저희가 그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후원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원들이 이제 그냥 자기가 비행기 값에다가 좀 더해서 한 200~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갔다 왔는데 기업체의 후원이나 어떤 전월 쪽의 후원은 절대 못 받겠어요. 해준다고 그랬던 데도 있지만은 받지 못하게 했었고 그거는 이제 등반에 대한 뭐 순수성에 대한 왜곡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등반하러 가서 부담을 가지게 되면은 자칫 이제 무리한 등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못 받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 캠프를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원정은 해외 등반 내가 가고자 하는 해외에 등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와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다음 원정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비용을 세이브 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했던 의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